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재 아이들 정말 잘 키워야 되겠죠. 영재 아이들 정말 잘 키워야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선진국 대열에 막 들어서 가지고 정말 세계의 그 치열한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치열한 경쟁 속에 살잖아요. 그러나 그 치열한 경쟁을 이기고 나가야지 영재죠. 그럴 수 있는 자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너무 주변에 부한해동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한 단계 한 단계 키워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 IQ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좋습니다. IQ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웩슬러 IQ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웩슬러 IQ가 130에서 120으로 낮아졌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145, 150이 나왔는데 또 다른 기관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130도 안 나왔다. 뭐 이러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실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동일한 기관에서 1년 전에 했던 검사는 130이 넘었는데 1년 후에 했더니 120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이죠. IQ 지수가 이렇게 변화되는 건가? IQ는 지적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적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잘 해석 못하면 오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IQ 130이라는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재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130 이상 되면 일단 영재라고 보통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잘 통제된 상황에서 말하는 겁니다. 검사도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거죠. 사실 검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그 데이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 IQ 검사를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유롭게 풀렸기 때문에 이 IQ 검사를 누구나 막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지수, IQ라고 하는 그런 수치죠.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거에 관한 해석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IQ의 기본 가정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IQ의 기본 가정. IQ는요,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지금 같은 IQ 지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정신연령이라는 걸 가지고 IQ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정신연령과 생활연령, 그래가지고 생활연령분의 정신연령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것을 IQ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연령이 높은 사람이 생활연령이라는 게 뭐냐면 그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보다 정신연령이 더 높은 아이가 바로 IQ가 높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는 쓰지 않고요. 지금은 비율 IQ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웩슬러 IQ 같은 거를 씁니다. 자, 웩슬러 IQ는 첫째 뭐가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냐?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같은 연령에 있는 아이들끼리 상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1학년 어떤 A라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A라는 학생이 IQ가 얼마 나왔다. 그럼 그거는요, 그 동일한 연령 또래들 간의 비교를 해가지고 바로 수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IQ 100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IQ 100이라는 것은 딱 중간에 있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중간에 있다. 그 IQ 그 검사에서 몇 점을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대 비교에서 중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IQ 130이라는 건 뭐냐? IQ 130이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한 상위 2%. 이 130이라 나오는 기준이 아주 간단해요. IQ 지수는요, 표준 편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100에서부터 표준 편차가 15거든요. 그래서 1표준 편차가 15, 2표준 편차가 130이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보다 높은 아이를 130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표준 편차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은 정상 분포 속에서 상위 몇 %냐를 가지고 따져주는 거예요. 비율을 갖고 따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30이라는 것은 상위 2%보다 높다는 뜻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 2%보다 높다는 뜻이고, 2%보다 높다는 것은 전체 중에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2% 정도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재를 상위 2%를 영재라고 부른다.
그러면 상위 1%, 1%라고 말하는 나라는 없느냐? 있어요. 싱가포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그런 나라들은요, 상위 1%만 영재로 봐요. 우리는 주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미국 2%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위 1%로 보는 그런 나라도 많습니다. 상위 1%라는 건 IQ로 말하면 얼마냐? 135입니다. 상위 1%를 제대로 된 영재다 이렇게 보는 그런 나라도 많죠. 그래서 이 상대평가라는 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IQ라고 하는 것은 상대평가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IQ가 지수가 130에서 120으로 줄어들었다, 낮아졌다라는 것을 의미는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능력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가 능력이 떨어졌다. 그게 아니고요.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등위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달리기 하는 것을 비유로 할 수 있는데요. 자, 마라톤, 1000m 마라톤을 뛰죠. 1000m 마라톤을 뛰는데 사람들이 쭉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달려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100명이라고 합시다. 100명이 1000m 마라톤을 뛰고 있어요. 그런데 130이라고 하는 것은요, 2등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100명 중에 2등으로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 달리다가 보면요, 3등 하는 아이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밀렸어요. 사실 그 사람은 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뛰고 있는 거지 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뛰고 있는 건데도 나보다 옆에 있는 또래들이 더 잘 뛰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밀리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적 등위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등위라고 하는 건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지금 120밖에 안 되는 아이였는데 내가 정말 내 능력이 막 발전해서 성장해서 내가 2%, 130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20이 130으로 될 수도 있고 130이 12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능력의 발전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능력의 발달 속도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능으로 잴 수 있는데요. 이 지능 지수로 잴 수 있는데요. 인간의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서히 향상된다고 하는 것이 많은 심리학자들의 동의하는 점이에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플린 효과라고 해요. 플린 효과.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왜 그러냐? 이 사회가 점점점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지식도 많아져요. 점점점 지식이 늘어나요. 요즘에 지금 초등학생들은요, 10년 전에 초등학교 학생들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걸도 알고 굉장히 아주 빨라요. 지적 능력이 그때보다는 지금 아이들이 더 높다고 보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향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장의 속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성장의 속도. 그러니까 A라는 아이가 성장하는 속도는 5km인데 B라는 아이가 6km로 간다 그러면 B라는 아이가 뒤에 있었지만 한참 뛰다가 보면은 B라는 아이가 A를 제치고 앞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능지수를 말할 때는 이렇게 상대적인 등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그럼 이렇게 130에서 120으로 이렇게 낮아졌다는 거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측정의 오차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측정의 오차. 측정의 오차라는 게 뭐냐? 우리가 측정이라는 말은 어떤 물리적인 측정이 있고요. 심리적인 측정이 있는데, 물리적인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키를 잰다거나 몸무게를 잰다는 게 측정이죠. 우리가 몸무게 몇 킬로다, 키가 몇 센티미터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건 물리적인 측정이에요. 길이를 재는 거죠. 그러나 심리적인 측정은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인간의 지적 능력이 눈에 보이나요? 물리적인 게 아니죠. 심리적인. 이 심리적인 측정하기는 물리적인 거 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또 오차도 많아요. 즉 다시 말해서 지능검사를 할 때 일단 검사자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검사자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웩슬러 지능검사를 할 때는 검사자와 피검사자. 검사자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전문적인 검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검사자가 되고, 이제 피검사자라는 건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와서 이제 검사를 받는 거죠. 피검사자. 그런데 이 검사자가 아이를 능력을 1대1로 질문을 하면서 측정을 해 나가요. 점수를 주거든요. 그 점수를 줄 때 후하게 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대답을 좀 못했지만 잘할 것 같다라고 해서 후하게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죠. 굉장히 높아져요. 또 어떤 사람은 엄격하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그러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A라는 기관에서 측정한 거와 B라는 기관에서 측정한 것이 점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기관에서 하더라도
그때 따라서 사실은 검사자의 컨디션이나 검사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검사자가 바뀌었다든지 이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검사자 요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검사를 받는 피검사자, 검사 받는 피검사자의 어떤 요인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아이가 이제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작년에 130이 나올 때 검사를 받을 때는 컨디션이 무척 좋았어요. 컨디션이 좋아는 잘했는데 1년 후에 검사를 받을 때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와서 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차이가 굉장히 나타날 수 있어요. 아이가 열의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컨디션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IQ 지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한번 해봤을 때 그 점수가 변화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의 능력이 막 변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잘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웩슬러 IQ가 130에서 120으로 낮아졌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IQ의 기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IQ의 기본 가정은 바로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등위가 낮아진 것이다. 세 번째는 측정의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IQ 점수를 가지고 너무 여기에 목을 걸면 안 돼요. 아주 그냥 너무 이거를 신봉하면 안 돼요. 그거를 중요한 지수는 지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이걸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신중하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